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8페이지입니다. 이제 문서에 관한 주요 판례입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제하고 달리 문서죄는 판례들이 계속 최신 판례들이 또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뭐 범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문서죄를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또 매년 출제가 또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서죄는 잘 준비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일단 기본 수업을 다 들으신 분을 전제로 하니까 기본 수업 때 다루거나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8페이지에 서설 양호로 1번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 보호 법의 및 개념 박스의 1번. 네,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거죠. 공공 사회적 법익이고, 그 다음 헌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서에 녹아 들어가 있는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정성 그리고 공공의 신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기억나죠? 우리가 기본 수업 때 이것하고 비슷한 게 국가적 법익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밀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잖아요. 네, 문서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사회적 법익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2번 판례. 네, 문서라 하면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 읽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 그 내용이 본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문서에 관한 죄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문서로 보고 있죠. 복사한 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합니다. 반면 우리가 유가증언에 관한 죄는 뭐였나요? 미조 유가증언 행사죄 또는 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죄의 유가증언이라 하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의 원본입니다. 그렇죠. 위조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소변경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라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 3번 판례. 문서에 작성 명의인의 날인이 없어도 됩니다. 보통 주요 문서는 도장이 찍혀 있겠지만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명의자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꼭 반드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판례. 현무상 문서는 인간의 지각에 의해서 인식 가능한, 즉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서 1번 의사 또는 관념이 물체상에 고착되어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 바로 계속적 기능이죠. 계속적 기능. 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 증명적 기능. 그 다음 작성 명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에 비추어 문서 자체에 의해서 작성 명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보장적 기능이죠. 문서 자체죠. 문서를 딱 봤을 때 작성 명인을 판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서가 아니고 문서는 아무리 봐도 누가 작성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정인이 선서를 하고 제가 봤는데 말입니다. 그 문서는 채용팔이 작성한 건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언. 이런 것은 문서라고 볼 수는 없죠. 문서 자체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5번 판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죠. 이미지. 이거 문서 아니었죠. 계속 봅니다.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니터를 꺼버리면 그냥 사라지니까. 따라서 형상 무소에 관한 제 무소에 해당하지는 않죠. 계속적 기능이 결여된 겁니다. 양거로 이번에 공무소와 사무소의 구별. 네, 공무소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고, 그 다음 내용 뭐 베이스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법률입니다. 법률. 헌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죠. 계약. 계약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계약만 가지고는 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 내용. 그리고 외국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로 작성된 것은 우리 헌법 무소에 관한 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니니까 사무소로 분류가 된다는 거. 기본서 때 다 했던 거죠. 복수 차원이고.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메뉴에 1번 판례. 피고인이 지방세 수납 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세금 수납 영수증을 변조하여 행사합니다. 그죠? 세금 수납 영수증. 세금을 내면은 세금을 받았다라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금 수납 영수증입니다. 이걸 내용을 고쳐서 행사한 거죠. 이거 공무서 변조일까요? 사무소 변조일까? 이게 다 도진 겁니다. 그죠? 시중은행 명의로 작성된 거잖아요. 이거는 해설 보시면 계약이죠. 계약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일을 일부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 명의의 세금 수납 영수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으니까 화살표 공무서 변조 및 동행사제는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번 판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행하여, 벌써 약간 냄새가 나죠. 대행. 뭡니까? 계약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행이란 말이 있으면 계약에 의해서 대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그렇죠.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피고인이 위조합니다. 이거 공무소일까요? 사무소일까요? 이사장 명의고 대행한 거죠. 화살표. 공무소 위조죄는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소에 해당하죠. 3번 판례. 피고인이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합니다. 공무소일까 사무소일까? 홍콩에서 교통국장은 홍콩의 공무원이 맞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화살표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 똑같이 4번 판례. 동경대학교 또는 일본 문부성 명의의 졸업점에서 또는 학위점에서 성명을 이렇게 바꿉니다. 일단 성명을 바꾼 것은 변조일까요? 위조일까요? 누가 졸업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변경이 아니고 동일성을 해한 경우고 일단 위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소 위조입니까? 사무소 위조입니까? 일본 문부성 명의. 일본에서는 공무소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무소가 아니죠. 화살표 사무소 위조죄 성립합니다. 사무소 위조죄 성립합니다. 자, 이런 게 까다롭죠, 사실은. 왜냐면 출제가 잘 되는 판례는 아닌데 갑자기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수험생들은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으니까 사무소 변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또 출제를 해버리면 많은 수험생이 또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죄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 이름을 정리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하실지 모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5번 판례입니다. 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폐기물을 인수 처리를 마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 행사합니다.
요 시스템에 접근해가지고 뭐 입력해줘. 그러니까 이게 공증자 기록 뭐 위작제냐, 사증자 기록 위작제냐, 이게 다투어지는 겁니다. 공이냐, 사냐. 올바로 시스템이죠. 네, 이것도 바로 계약에 의해서 이 공단이 대행하는 경우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 화살표. 공증자 기록 위작제, 동행사제 불성립합니다. 올바른 시스템은 사증자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금융위원회 법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소를 위조행사합니다. 0일가 4일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밑에 뭐 설명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해설 보시면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위원 또는 뭐 위원으로서 공무원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그죠? 이게 집행간부죠. 근데 방금 첫 번째 줄에 금융감독원장 명이 바로 앞에 집행간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은 집행간부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줄 집행간부 및 직원은 헌법, 법학,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살표 공무수 위조죄 동행사죄 성립합니다. 이런 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위에 5개 판례는 전부 다 공이 아니고 사였습니다. 사. 근데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집행간부는 헌법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꼭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요거는 공으로 봐서는 공. 바로 밑에 양가로 3번입니다. 허무의 또는 사자 명의 문서, 기문서 다 봤죠. 1번. 문서의 명의인이 전혀 실제하지 않았던 허무인이거나 문서 작성 1차 전에 이미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뭐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라고 범위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문서, 사무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뻔히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험장 갔을 때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옛날 판례 입장을 출제해버리는 겁니다. 옛날 판례. 각주 17번 내려가서 봅니다. 각주 17번. 종래 판례는 종래 판례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 이 종래 판례는 공무서의 경우 명인이 실체할 것을 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명인의 실체를 요하고 다만 사자 명의 무서라도 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존 중의 일자인 경우에는 사무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바꿨죠. 이제는 공무서, 사무서 구분함이 없이 허무인 또는 사자 명의 무서도 위조죄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것은 각주 17번 요 두 줄을 출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틀린 점으로 골라야 되겠죠. 이런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바로 위에 2번 판례입니다. 해산 등기를 마쳐가지고 법 인격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러한 법의 명의 사무소를 위조합니다. 화살표 사무소 위조죄 성립합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떤 뭐 주식회사 K 명의 무소가 있는데 주식회사 K가 이 무소 작성 일자 그 당시에 해산 등기를 마쳐가지고 그렇죠. 뭐 해산해가지고 법 인격이 없어졌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하고 비슷한 겁니까? 사자 명의의 무소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명의 무소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위조죄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0페이지입니다. 예, 생략문서입니다. 일단 먼저 박스의 1번. 형사 문서에 관한 제 문서는 문서는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거죠. 사람의 동일성. 네. 를 사람의 동일성은 인장이고 그다음 봅니다. 두 번째 줄. 인격상의 동일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는 기호고, 그래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 기호는 사람 이외의 물건과 같은 것의 동일성. 그 다음 이른바 생략 문서도 그것이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한다면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고 무수로 취급되는 거죠. 따라서 동일성 증명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항을 증명한다. 그러면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고 문서 또는 도화로 취급하게 되잖아요. 뭔가 다른 걸 증명한다. 이게 생략 문서인데 대표적인 판례가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 예. 구청세무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위조한 세금영수필 통지서에 직접 또는 증을 모르는 직원을 통해서 구청세무회장 명의의 소인을 세금영수필 통지서에 날인한 사건이죠. 네, 질문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세금영수필 통지서가 뭐냐? 네, 구청에서 이제 뭐 과세 표준 등을 다 정해가지고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겠죠. 구청장 명의로. 그래서 조세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A에게 조세 부과 처분을 합니다. 지방세를 납하라. 그러면 A는 구청에 가서 꼭 납부하는 게 아니고 납부 가능한 은행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만약에 KB 구민은행에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납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구민은행은 A가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구청에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바로 이렇게 3번 세금 영수필 통지서. 바로 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끝마치다 필자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수령하는 것을 끝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구청으로 A가 얼마 납부했다. 그리고 KB 무슨 진짜 쿵. 그러면 이 세금 영수필 통지서는 공무서일까요? 사무서일까요? 시중은행이 계약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필 통지서는 사무서가 되겠죠. 이게 이제 통지돼서 온다면 요 구청입니다. 값 그러면 구청 세무회장은 영수필 통지서를 토대로 요 전산 시스템에 컴퓨터에 다 입력하겠죠. A가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런 게 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필 통지서를 토대로 업무를 마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 쿵 찍죠. 그 다음에 이렇게 쿵 찍는 겁니다. 쿵. 그렇죠. 이런 도장 말해보자 칸이 세 칸으로 나눠져 가지고 삐끗삐끗 날짜 같은 거 돌리는 거, 요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 요런 거죠.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위에는 소인입니다. 청소하다 할 때 소자입니다. erase 뭔가 지운다는 거. 소인을 찍고 그 다음에 날짜를 2025년도 6월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 세무계장 쿵 이런 식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요 도장처럼 찍은 요거 있죠. 요게 인장이냐 무서냐의 문제잖아요. 인장이냐 무서냐 이게 다투십니다. 도장처럼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인장 아니냐.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알겠지만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 증명이고, 근데 무서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성 증명에서 더 나아가 기타 사항을 증명하고 있으면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고 무서 또는 도화로 보잖아요. 이거는 딱 봐도 동일성 증명 말고도 다른 걸 증명하겠죠. 날짜가 있잖아요. 그냥 날짜가
2025년 6월 10일 날 뭔가를 처리했다는 거. 기타 사항을 첨예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은행으로부터 세금 영수비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부되어 왔으므로 또 이에 기해서 자료 전이까지 마쳤으니까 이걸 쿵 찍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편철해서 보관하면 된다.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서가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생략 문서입니다. 왜 생략입니까? 일일이 세무계장이 영수비일 통지서에 정상적으로 송부되어 왔고 이에 기해서 내가 자료 정리를 다 끝마쳤으니 이제는 편철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글자를 쓰다 보면 손이 아프잖아요. 하루에 만약에 5,000장을 쓰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도장으로 찍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넘어온다면 이 사건에서는 세금 영수비일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부되어 온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송부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로 갑이 이걸 위조해놓고 여기다가 소인을 찍은 겁니다. 세무계장 명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럼 무슨 공기호 위조 아닙니다. 기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봅시다. 구청 세무계장이 피고인이고 피고 명의입니다. 피고 명의 이건 무서죠. 그리고 구청 세무계장 명의니까 공무서입니다. 그럼 피고인은 이 무서 공무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송부되어 온 것도 아닌데도 정상적으로 송부하여 왔고 이에 기해서 자료 정리까지 마쳤으니 편철 보관하면 된다는 바로 허위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무서 작성죄입니다. 바로 구청 세무계장이 이걸 허위로 이렇게 찍는 게 허위 공무서 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를 잘해둬야만 됩니다. 생략문서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구청 세무계장 명의의 소인을 세금 영수비일 통지서에 찍었다. 그러면 화살표 허위 공무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허위 공무서 작성 및 동행사죄입니다. 물론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안 가니까 적어도 한번 세무계장 명의니까 허위 맞구나. 얘가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허위 공무서 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 3번 판례.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인을 찍어버립니다. 은행 명의의. 그럼 접수인이다로 하는 것은 알겠죠? 딱 봐도 광고서를 가면 이렇게 접수 2025년도 6월 8일 무슨 구성민인가 이거잖아요. 날짜가 있습니다. 접수 일부인. 이거는 인장입니까? 문서입니까? 문서입니다. 문서에 따라서 해설 보시면 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 일부인은 사실 증명을 하는 사무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살표 사무서 위조죄 성립합니다. 사무소 위조죄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판례가 2개밖에 없죠. 이걸 한번 꼭 그래도 정리를 해둬야만 됩니다. 물론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네모 2번의 사무소 위조 변조입니다. 조문 한번 보시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 사무소 위조 변조죄로 처벌되죠. 지금 그 조문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는 사무소 위조 변조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수 처벌 규정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는 예비 업무 처벌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문서죄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미수범 규정은 딱 한 개를 제외하고는 다 있죠. 그 없는 게 뭡니까? 사무소 부정행사죄입니다. 사무소 부정행사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수 처벌 규정은 존재합니다. 사무소 부정행사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수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맨 밑에 주요 판례입니다. 박스의 1번. 피고는 중국산 담배, 중남해, 그리고 장백산, 기본소득 본거니까
복습 하고 가겠습니다. 중남에 장백산 담배를 밀수 판매하면서 담배 포갑지를 위조 행사했죠. 이게 기호냐, 무수 또는 도하냐의 문제였죠. 그래서 보시면 담배갑은 적어도 그 담배갑 안에 들어있는 담배가 특정 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따라서 독일성 증명에서 나아가 기타 사항도 증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담배갑은 무수 등 위조 대상인 도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살표 사도화 또는 무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도화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안 되는 것은 가로 안에 기호 위조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담배 포갑지는 도화였다. 도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는 일단 좀 세월이 오래 지냈죠. 대가로 2번 이 사실관계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대가로 2번은 그냥 X로 해도 됩니다. 공부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사실관계는 무진장 깁니다. 이런 것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꺼리겠죠. 근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2번 판례에서는 대가로 1번 요 세 줄은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가로 1번만 정리하면 됩니다. 봅시다. 자승 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승인된 사무소입니다. 뭔가요? 예를 들어서 자승 명의자가 자기가 도장을 정상적으로 쿵 찍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장을 제대로 딱 찍어줬는데 봅니다.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한다든지 또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 의사에 반하는 사무소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거. 이해가 되겠죠?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괜찮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자네 사업자금 얼마 필요하다고? 네, 5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5억 정도는 연대 보증해 주지 하고 모수 갖고 와. 해가지고 자기가 장인어른이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쿵 찍어줍니다. 대신에 연대 보증 금액은 아니죠. 보증 금액 나는 비워둔 겁니다. 자네가 5억 이하로 은행에 가서 상담하고 추가 기재하게 맡겨둔 겁니다. 근데 사업비가 어떻게 했나요? 5억 이하로 기재해야 되는데 보증 금액에 8억을 기재해버립니다. 8억. 그러면 이 사업인은 장인어른 명의로 8억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자승 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되다 하더라도 바로 그 권한을 초과해서 바로 금액을 기재했다. 사무소 위조죄 성립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3번하고 4번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네, 5번 판례입니다. 무수의 기본적으로 본 거죠. 2인 이상의 자승 명인이 있습니다. 그럼 명의자마다 한 개 무수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종이는 하나지만 무수는 두 개가 될 수 있죠. 따라서 2인 이상의 연명, 이름이 연속되어 있죠.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무수를 위조한 때 자승 명인의 수죠. 자승 명인의 수대로 무수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또 그 연명 무수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의 통념상 하나 행위라고 봅니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87년도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수를 작성할 때 내용을 기재하고 자승 명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용수 쿵 도장 찍고 뭐 최기수 도장 쿵 찍습니다. 그럼 이게 권한 없이 위조했다면 두 개죠. 두 개의 사무소 위조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판례에서는 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마지막 줄에 자연적 관찰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연적 관찰. 이게 좀 와닿나요? 자연적 관찰이다 라고 말을 하면 봅시다. 이렇게 쓰고 이용숙 쓰고 최기수 이렇게 쓸 때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적 간격이 있어 보니까 왠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전혀 다른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고로 이 80년대 판결 요까지는 자연적 관찰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후 판결에서는 싹 빼버립니다. 자연적 관찰이라는 말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빼버리고 그냥 사회 통념상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을 때 이 5번 판례다 보고 자연적 관찰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틀린 질문으로 골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고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는 자연적 관찰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계 문서 위조죄는 상상적입니다.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게 있었죠. 유가증언에 관한 죄는 유가증언 발행인 수입니까? 아니면 유가증언의 매수 기준입니까? 유가증언의 매수 기준. 따라서 약소금 2매를 위조하는 것은 포괄일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2개의 유가증언 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실체적 경합범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개 유가증언 위조죄의 실체적 경합범. 제 6번 판례입니다. 기존의 진정한 문서를 이용해가지고 문서를 변개합니다. 네, 변경할 변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적으로는 변경 그리고 고친다 이런 겁니다. 변경하면서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또 그 다음에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거 변조입니까 위조입니까? 화살표 위조가 되겠죠. 그렇죠. 중요 부분을 바꾼 겁니다. 중요 부분. 예를 들어서 졸업자 성명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뭔가 중요한 걸 바꿨죠. 위조입니다. 그 다음 7번. 사무소 위조죄나 공정정서 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일단 범죄가 성립했죠. 그런데 사후에 피사의 동의 또는 추후 인정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효과를 승인받거나 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그래도 화살표 위조나 불실기재죄는 성립하잖아요. 국어죠, 국어. 아니 이미 다른 사람의 내 토지가 아닌 땅을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썩은 이전 등기를 격려합니다. 그러면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이후에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 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 네가 이 땅이 그렇게 욕심이 나면 그래 네 해라 라고 추인해줍니다. 추인해줍니다. 그래도 이미 성립한 불실기재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추후에 인정해주면 양형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출처 확률이 이제 쭉 높아지죠. 문서적 판례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판례를 좀 제대로 봐두는 것도 좋죠. 8번하고 8-1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이 8번 판례가 출제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둘 다를 알아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판례가 많은 파트에서는 이게 찝찝합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뭔가 됐는데 비슷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래도 결론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모아두었습니다. 8번입니다. A은행의 지배인이죠.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갑이 아는구나. 8-1을 먼저 봅시다. 8-1을 키워드는 주식회사 키워드 한번 잡아둡니다. 지배인입니다. 지배인. 주식회사의 지배인. 지배인이 일단 이 지배인은 상법상의 지배인이지 우리 룸사롱 또는 레스토랑 지배인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주식회사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해가지고 연대보증채무로 보도하는 취지의 그렇죠. 회사 명의 차용罪이게 키워드죠. 회사 명의 차용罪그러면 이게 사무소 위조가 될까?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8-1도.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8-1이 출제가 더 잘 됩니다. 8번이 아니고 한번 둘 다 알아봅시다. 8-1. 그럼 봅시다. 아니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로 표시해가지고 회사 명예 연대보증채무보도하는 이와 같은 차용증을 이제 작성해버립니다. 이거 사무소 위조가 될까? 이게 지금 다 도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답은 상법 위조죠. 대표이사하고 마찬가지로 지배인도
바로 회사를 위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설 한번 볼까요? 8-1 있네요. 원래 주식회사 지배는 대표이사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회사 영업에 관해서는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됩니다. 이건 대표이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배인은 대표이사하고 권한이 동일하다. 이렇게 대충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스케일은 다릅니다. 스케일은 대표이사라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영업소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아산 지점의 지배는 아산 쪽에만 동일한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 스케일이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스케일. 어떤 이 사건 키워드는 지배인입니다. 지배는 대표이사하고 마찬가지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배인이니까. 그러면 그때 화살표 사무소 위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필수적인 판례입니다. 8-1이. 그리고 이 8-1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더 공부하다 보면 뭔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지배인인데 유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에 8번입니다. 봅시다. A은행, 지배인이죠. 이 키워드는 은행의 지배인, 은행,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A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갑이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차주 회사가 돈을 빌리는 회사가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직업보증 성질 있는 A은행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도 약정서와 사용 인관계를 작성해버립니다. 그럼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 사건 피고인이 은행의 지배인이고 지배는 이와 같은 그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건 사무소 위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대표이사하고 권한이 동일할 수는 없겠죠. 계속 봅니다. 해설 보시면 지급보증 등 의사결정 권한은 지배인이 아니고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배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 작성 행위는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 권한을 넘어버린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화살표 사무소 위조죄 성립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8-1 주식회사 지배인 사무소 위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로 8번 은행의 지배인, 은행입니다. 은행의 지배인, 은행을 딱 머리속에 넣어두면 되겠어요. 은행의 지배인이 바로 이렇게 회사 명의로 대출채권 양수도 약정서를 이렇게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사무소 위조죄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이거는 이제 출제가 잘 되죠. 사무소를 작성 수정함에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무소 위 변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승낙을 받은 거니까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명의자가 행위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 물론 이 추정은 객관적 추정입니다.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무소 위 변조죄에 성립하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깜빡 누락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승낙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사무소 위조 변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번입니다.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했을 것 아니냐라고 키워드는 예죠. 기대, 예측. 그럼 좀 더 추가를 해준다면 기대 앞에 주관적으로 옵니다. 주관적으로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가지고는 승낙이 추정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분명히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명의자가 승낙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지 혼자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예측. 사무소 위조죄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래서 승낙의 추정은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여야만 됩니다. 객관적 추정이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제 10번하고 10-1을 제 비교 정리하는 겁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이긴 하죠. 네, 10번입니다. 사실관계 4줄 한번 읽어봅니다. 10번. 그죠. 이게 그 유명한 전기 문중총회 회로 사건이잖아요. 이런 걸 외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전기 문중총회 회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워낙 좋냐 풀리니까. 피곤했고. 빽빽하게 써놓습니다. 아무래도 문중이죠.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 결의가 필요하잖아요.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의 총유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은 뭡니까? 종중소유 50억짜리 땅을 팔아가지고 얘한테 소송 대행 비용으로 뭐 돈을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문중에 받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얘가 종중재산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을. 근데 그러면 문중총회니까 여기에 종원들 이제 서명 날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아이고 어르신들 건강하시죠? 뭔 일인가? 그 우리 선산이지요. 그 선산을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선산을 우리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요? 하는 겁니다. 좋잖아요. 우리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왜, 어디다 서명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여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A하고 쿵, B도 B 적고 쿵, 이렇게 다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 서명 날인이 진정 성립된 거 맞죠? 갑이 함부로 이렇게 위조한 게 아니고, 바로 할아버지들이 직접 서명 날인 해준 겁니다. 따라서 서명 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의미는 사무소 위조가 될까? 만약에 갑이 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할아버지에게 알려줬으면 할아버지들이 서명 날인 해줬을까요? 곤방대로 머리를 때릴까요? 곤방대로 머리를 때릴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즉 서명 날인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결국은 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죠. 사무소 위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뭐까지 정리해야 되느냐? 해설도 정리해야만 됩니다. 맨 밑에 키워드가 있죠. 명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일지라도 기망자는 명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문중총회 회로 사건 사무소 위조가 성립한다 외우는 것하고 별도로 맨 밑에 키워드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아무튼 매우 많이 출제된 기출 지문 중에 한 개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페이지 넘어와서 10-1입니다. 10-1입니다. 10-1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10-1입니다. 이거 종친의 기리스 위조 사건이네요. 10-1입니다. 사실관계 5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실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다 고말 필요 없고 일단 뭐 분쟁이 있게 되니까 이 키워드 보시면 이 임야 등은 갑의 장남 소유로서 이를 종친에 정리한다. 는 내용의 기리스를 작성해서 종친의 임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은 겁니다. 아무래도 그럼 종친회 쪽에서는 기분 나쁘지는 않겠죠. 왜? 이 부동산을 종친회에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종친회 재산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기명 날인 했고 종친회 기리스 피위조 명의자 중
갑의 형제 2명이 승낙해 줍니다. 명시적으로 형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이거 분쟁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 우리 정치인 쪽으로 옮겨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대항하자고. 형 잘했어. 명시적으로 현실적 승낙해 준 겁니다. 그럼 나머지 봅니다. 갑의 아들이나 위 형제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주전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아무런 갑의 아들들은 또는 갑의 조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전적 승낙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전적 승낙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한 거의 유일한 판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요게 키워드죠. 종친의 기리스 사건입니다. 종친의 기리스 사건에서는 주전적 승낙을 인정해가지고 사무소 위조죄 불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가가지고 이 종친의 기리스 위조 사건입니다. 요거 있죠. 사건에서는 추정적 승낙 인정되어 사무소 위조죄 불성립합니다. 요 정도 지나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되죠. 혹시나 시험장 가서 당황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사무소 위조죄 1번 구순요건에 해당성 인정되는데 추정적 승낙 아니냐? 그러면 우리 형법 22조 피해자 승낙 23조네요. 피해자 승낙하고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초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런 것은 추정적 승낙이지만 학문적으로는 추정적 양해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예 위조했다라고 볼 수 없다. 사무소 위조죄 구순요건에 해당성이 없다.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추정적 승낙이 있을 때 바로 형법상 위법성 초과 사유인 피해자 승낙하고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초과된다. 아니요. 아예 위조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구성권에 해당성이 없고 따라서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추정적 양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추정적 양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판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학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하게 더 나아가서 구속권에 해당성이 인정되는지 위법성이 초과되는지. 그런데 판례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이 두 개가 정말로 다투지는 경우 대법원이 결정해 주겠죠.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를 해 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냥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면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종친의 결의서 위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나요? 전기 문중충의 해록 사건에서는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종친회나 종친회라든지 문중이나 어차피 종중이죠, 종중. 그러면 종친회 기리스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든 판례는 한 번 헷갈리면 안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O냐 X냐 헷갈리면 이렇게 정리. 종친회 왜 이렇게 합시다. 좀 무식하지만 친해. 친하잖아요. 서로 친하니까 승낙해 줬겠다. 종친해. 아이고 친하다며. 아이고 친해? 그럼 승낙해 줘야지. 네, 어떻게든 정리를 합시다. 종친해? 친하네? 친해? 승낙해 줘야지. 이렇게 이따 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